2025년에 가장 최대의 관심사인 고교 학점제로 바뀌는 시스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일단 요거를 이제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대학을 이제 어떻게 가는지 이 시스템에 대해서 먼저 알고 계셔야 되는데, 첫 번째, 진한 파란 색깔로 되어 있는 게 수시 전형으로 학교를 가는 방법이 되겠고요. 나머지 것들은 정시 및 기타 전형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보통 학생들이 많이 이제 대학을 가는 방법은 수시 전형으로 두 가지 전형을 통해서 대학을 가게 되는데요. 자, 첫 번째, 학생부 교과 전형이라고 하면 간단히 말해서 성적이 꾸준히 고등학교 3년 내내 공부 좀 잘한다, 그래서 나는 성적으로 대학을 가고자 한다 하는 학생들이 가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두 번째, 종합 전형이라는 것은 교과 시험에 대한 점수뿐만 아니라 학교 생활에 해당되는 전반적인 사항이 같이 반영이 되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과 전형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시험 점수가 좋아야 되는 거죠. 3년 내내 꾸준하게 좀 탑을 유지하는 학생들, 그런 학생들이 쉽게 갈 수 있는 전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교과 성적 위주로 반영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수능 최저 등급, 이게 보통은 설정이 되어 있어요. 학점제로 바뀌게 되면서 수능 최저 등급 맞추는 게 좀 라인이 올라가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전보다 타이트해진 최저 등급이 예상이 되고요. 공부 범위가 적다라는 것은 실제로 공부 범위가 작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중간 기말고사 그 테스트 치는 부분이 일반적으로 정시 전체를 공부하는 것에 비해 짧기 때문에 공부 범위가 상대적으로 적다라는 것으로 파악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신 위주라는 거죠. 그 다음에 학교 학생들이랑 경쟁을 하게 되겠고, 수능 경쟁력이 있다면 당연히 더 유리합니다. 보통 우리가 가고자 하는 대학들은 수능 최저 등급이라는 것을 설정을 해놓기 때문에, 수능 최저 등급을 설정을 해놓는 이유는 학교마다 학교의 역량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내가 학교 내에서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는 학생이지만 전국구로 봤을 때 대학은 이 학생이 우리 학교에 와가지고 학업을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 능력을 보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수능에서 전국구 학생들이랑 비교를 했을 때도 경쟁력이 있는지를 최소한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최저 등급이라는 것을 설정해 놓습니다. 근데 최저가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이거는 학교마다 다르기 때문에 최저가 없다? 그러면 교과로 평균 내보신 점수가 굉장히 좋아야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내신 산출이 생각보다 복잡하기도 하고 각 대학마다 이걸 반영하는 것들도 시스템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살펴봐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학생부 종합 전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교과 성적, 그 다음에 비교과라는 부분, 이런 활동적인 부분들을 같이 반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활기록부의 인적, 학적, 출결 이런 것들 당연히 기본적으로 볼 거고요. 그 다음에 세부특기사항, 줄여서 세특이라고 얘기하는데, 세특 같은 부분을 통해서 이 대학에 지원을 할 건데 내가 그만큼 이 분야에 관심이 있고 내가 이걸 들을 만한 자격이 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세부특기사항에 기재하는 부분은 학업 역량, 내가 얼마나 이걸 잘 수행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얼마나 발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지, 내가 이 전공에 적합한 인재인지 이런 것들을 기록하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창의적 체험 활동, 이것도 마찬가지로 줄여가지고 창체라고 부르는데요. 자율활동, 동아리, 진로활동 이렇게 세 가지를 반영하게 됩니다. 이게 작년까지는 자동봉진이라고 해서 봉사까지 이제 들어갔었는데 이제 봉사는 빠지고 자동진으로 줄어들었어요. 그 다음에 독서활동 상황 이런 것들은 사실상 현행 제도에서도 비중이 많이 없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이게 대단히 중요하다라기보다는 요것들을 세특이나 창체에다가 잘 녹여내는 부분이 중요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크게 수시 전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고요. 나머지 논술, 실기 뭐 이런 것들, 실기는 보통 예체능 계열 학생들이 다시 봐야 되는 것들이고, 정시로 가는 전형도 있는데, 정시 같은 경우도 2028년 대입 개편안을 보면 이미 지금 발표된 학교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시도 이제 수능 점수만 가지고 가는 것보다 학생부를 반영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이미 서울대나 연세대 같은 경우는 이미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보통 한 20%에서 30% 정도 이제 학생부, 즉 교과 성적, 학교에서 얼마나 수행을 잘했는지를 반영하겠다라고 이미 발표를 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앞으로 정시 전형으로 가게 되더라도 어느 정도 최소한으로 학생부, 즉 성적이라든지 세특, 창체 이런 것들을 반드시 챙겨줘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고교 학점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고교 학점제라고 하면 대학생들이 이제 학교에서 시간표를 짜고 학점을 듣는 그런 것들을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진로 적성에 따라서 과목을 선택하고, 즉 내가 어떤 대학을 가고 싶다, 그래서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나는 이런 부분을 공부했습니다 해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들 본인이 고를 수 있다는 얘기가 될 거예요. 그 다음에 학점 192학점 요거를 수료를 해야지
졸업이 가능한 제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일단 올해 이제 9일부터 적용이 될 거고요. 15년 개정 교육과정과 다르게 내신 성적 체계가 달라질 건데 등급제 자체가 이제 바뀌기 때문에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부분이죠. 그 다음에 과목 구성, 선택 과정 이런 것들도 변하게 될 건데 뒤에 차트로 정리를 해놨으니까 한번 살펴보시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학생 개인별 시간표 작성이랑 공강. 지금 현재 시간표는 반별로 이제 시간표가 쫙 짜여져가지고 그 수업을 듣고 거기서 몇 가지 선택해서 반별, 수준별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달라지게 될 거예요. 본인이 시간표를 짜야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또 대학생들처럼 공강 시간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과목 구성이나 선택 과정 전체적으로 변화가 있을 거기 때문에 선택의 폭이 조금 넓어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론상으로는. 그런데 우리가 고교 학점제, 즉 대학에서 이거 듣고 싶어요 해서 수강을 보통 할 수가 있잖아요. 대학에서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좀 시스템상으로 이런 다양한 과목이 깔려서 그걸 듣기에는 사실상 좀 한계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즉 이게 선택의 폭이 넓어졌다, 수업 과목이 증가했다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건 학교의 역량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학교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과목 수 자체가 아무래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 수업을 하실 수 있는 선생님이 있는지 시간이 가능한지 여러 가지를 봐야 되기 때문에 시스템상으로 생각만큼 다양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학교에서 깔아주는 과목들 위주로 사실상 수강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은 우리 다음 달부터 이제 적용이 될 거기 때문에 발표된 자료들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첫 해다 보면 시행착오가 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디테일하게 챙겨보셔야 되고 첫 해는 항상 혼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걸 유리한 쪽으로 잘 이용하기 위해서 이 제도를 잘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고교 학점제 키포인트 반드시 알아둬야 될 부분 첫 번째, 요게 별표죠. 내신 5등급 상대평가. 작년까지는 내신이 9등급제로 나뉘어져 가지고 1에서 9등급까지 다이아몬드 형태로 순서를 매겼는데요. 이게 이제 5등급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상대평가. 보통 고등학교 2학년 2학기 정도 되거나 3학년 정도가 되면은 절대평가인 과목들이 꽤 있었어요. 근데 상대평가로 전환이 되게 되면서 우리가 내신, 즉 교과를 챙길 때 계속 꾸준하게 3학년까지도 우리 내신을 계속 신경 써야 되는 그런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회과학 절대평가. 이거 가로치고 융합 선택, 과학 탐구 실험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모든 과목이 절대평가라는 것은 아니고 일부 과목에 해당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학년제에서 학기제 운영으로 바뀌었다. 작년까지 학년제로 운영이 됐다라는 말은요. 세부 특기사항, 즉 내가 어떤 역량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나를 소개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게 1년 단위로 해서 500자 쓸 수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학기제로 바뀌게 되면서 한 학기에 500자, 즉 1년에 1000자로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보여줄 수 있는, 소개해 줄 수 있는 말이 더 늘어나기 때문에 세부 특기 사항에서 쓸 수 있는 말이 많다. 즉 세부 특기 사항을 굉장히 디테일하게 챙겨야 된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말이 됩니다. 일반고 학생들은 상위권은 교과로 가는 가능성이 높고 특목고 학생들은 종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이유가 뭐냐면 일반고 학생들의 최상위권은 소위 말하는 콘크리트층이라 그러죠. 잘하는 학생들이 고정이 되어 있는데 자사라든지 특목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잘하는 친구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이 콘크리트가 단단하지 않은 거예요.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 학생들은 뭐가 유리하냐면 교과도 어느 정도 챙겼지만 나는 이런 활동도 열심히 했습니다 라는 걸 보여주는 게 굉장히 유리해요. 그래서 창체 활동 많이 챙겨줘야 되고 일반고에서도 탄탄한 상위권이 아니라고 하면 당연히 창체 무조건 챙겨줘야지 학종으로도 학교를 노려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학원에서는 학종으로 많이 간 편이거든요. 학생들이 상위권이 꽤 있는데도 상위권을 지키는 것 자체가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절대 놓치지 않고 보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작년까지 반영됐던 표준편차, 대학을 보낼 때 표준편차를 보여주게 돼 있었는데 이게 이제 삭제가 돼요. 표준편차를 통해서 뭘 할 수 있냐면 학교의 유형을 알 수가 있어요. 표준편차가 보통 일반적으로 자사특목고 같은 경우는 편차가 한 5에서 10% 정도 나오거든요. 왜냐하면 잘하는 친구들이 그만큼 많으니까 이런 학업 성취가 차이가 많이 나지 않는다는 거죠. 일반고 학생들 같은 경우는 15% 이상 차이가 났었는데 이걸 보여줄 수 있는 수단은
삭제하는 거예요. 입학사정관이 봤을 때 이 친구가 일반고 출신인지 특목자사 출신인지 모르니까 더 일반고 학생들 유리한 거 아닌가요? 라고 볼 수 있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은 게 깔아놓는 아까 과목 말씀드렸죠. 학교 역량별로 다르기 때문에 그 과목을 통해서도 충분히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 요거 삭제가 됐지만 학교 유형은 여전히 입학사정관들이 판단할 수 있을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표준편차가 삭제되었지만 새로 또 반영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게 중요하냐면 원점수 이제 무조건 중요해요. 왜냐하면 등급이 9에서 5로 줄었기 때문에 원점수를 얼마나 받는지도 중요하고요. 성취도 같은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강자 수 같은 것들도 다 주기 때문에 평가 난이도 자체를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원점수 굉장히 이전보다 훨씬 더 중요해졌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선온술형 확대라는 것은 학교 시험을 치를 때 중간 기말고사 같은 것들 있죠. 거기에서 이제 선온술형이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예측해 볼 수 있어요. 차트 보시면 성취도 해가지고 이렇게 나와 있고 요 I 이렇게 40% 미만이 되면 미수 처리가 되게 되고 보충지도 방과 후 학습 보충지도 같은 경우는 보통 방학으로 예정이 돼 있는데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 이게 학교 시스템 상으로 우리가 대학 같은 경우는 재수강이라는 제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되잖아요. 근데 고등학교에서는 사실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면 선생님들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미수 학생들이 나오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해서 아무래도 시험 문제를 출제하실 때 수행평가 같은 것들을 주실 때 쉽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출제를 해주실 거예요. 그런데 등급이 9에서 5로 줄었기 때문에 상위권을 변별하는 것 또한 힘들어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위권을 또 변별할 수 있게 하는 킬러 문항 같은 것들, 심화학습이 굉장히 들어간 항목들이 반드시 있을 거다. 그럼 우리는 뭘 대비해야 되냐? 이런 심화 문제, 킬러 문제를 풀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고교 학점제의 가장 큰 포인트,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비율을 한번 잘 보셔야 돼요. 작년까지 1등급은 전교 상위 4%가 1등급, 그리고 그 밑에 7%, 즉 도합 11%까지가 2등급이었어요. 그러니까 1등급이 뭐 300명 기준으로 치면 한 12명 정도까지가 나오거든요. 근데 올해부터는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누적 비율이 10%. 그러니까 작년까지 2등급 정도에 걸리는 친구들이 여기 1등급으로 다 들어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뭐가 중요하냐? 2등급 말, 3등급 초반 여기에 해당됐던 친구들이 등급이 훅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작년이랑 비교했을 때. 상위권은 사실 제도가 어떻게 바뀌던지 간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데 극상위권보다 그냥 일반적으로 상위권, 중상위권 이런 친구들이 조금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전략을 그래도 1등급 끝다리라도 들어갈 수 있게 정말 하다못해 2등급 시작이라도 찍을 수 있게 이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통 서울 수도권의 일반적인 학교들은 9등급제에서는요 거의 3등급 이내로 받아야지 여기 서울 수도권에 있는 학교를 갈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게 5등급제로 바뀌게 되면서 2등급 안쪽으로는 무조건 받아줘요. 근데 2등급 안쪽도 어떤 점수를 받고 내가 2등급을 받았느냐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바뀌는 5등급제에서 기억해야 될 건 1등급 절대 사수 정말 하다못해 안 된다 2등급 안쪽이라도 찍어야지 마음에 품고 있는 그 대학을 노려볼 수 있다는 거죠. 10% 안에 안착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바뀌는 고교 학점제에서 어떻게 내신을 공략을 해볼 거냐. 고1부터 학생부 관리 전략 당연히 필요하겠죠. 왜냐면 우리는 교과도 챙겨야 되고 비교과에서 창체, 세특 이런 것들을 다 챙겨야 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을 가는 28년부터는 정시 전형에서도 학생부를 반영하는 비율이 늘어날 거기 때문에 이런 것들 같이 신경 써줘야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우리가 정시 파이터라는 개념이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앞으로는 없어질 가능성이 높다. 학생부가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중3 때부터 진로와 관심사 등 준비가 필요하다. 학교에서 깔아주는 과목을 선택할 때 과목 이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과목명이 굉장히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거나 들어가지고 그 과를 갈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과에 맞춰서 수업을 들어온 학생들을
위주로 뽑겠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대학이라든지 계열만이라도 미리 좀 염두에 두고 픽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2028년 대입 개편 수능에 관련해서 이제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 내신이 5등급 상대평가로 바뀌기 때문에 경쟁이 좀 완화가 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없잖아 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수능 개편이 되면서 선택 과목이라는 게 없어져요. 국어 같은 경우도 파작이라든지 언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이렇게 시험을 치렀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수능을 칠 때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공통 과목으로 이제 전체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공통이면 뭐 누구나 다 공부하는 거니까 그래도 조금 수월하지 않을까? 근데 나쁘게 말하면 있잖아요, 이게. 범위가 늘어난다는 거죠. 공부해야 될 범위가. 수학 같은 경우도 우리가 선택을 할 수 있었는데 대수, 기존 수원에 해당되던 거, 미적, 수투에 해당되는 거, 확통, 이거 전체를 다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탐구도 통사, 통과 해가지고 과학이라고 하면 물화생지 해당되는 그 부분들이 있잖아요. 이게 깊이 있게는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지 수능 시험을 잘 칠 수가 있다. 그리고 수능에서 사회탐구랑 과학탐구 같은 경우는 문제 문항수도 20문제였거든요. 이제 늘어나요. 25문제로. 시간도 당연히 조금 늘어나게 되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공부해야 될 범위가 넓어진다. 이게 범위가 넓어진다는 게 오히려 그 과목을 디테일하게 파야 되는 것보다 힘들 수가 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게 사실 쉽지가 않거든요. 학생들 입장에선 고통스럽죠. 공부해야 되는 게 늘어나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과탐을 생물이라든지 지학 이걸 골랐어. 그러면 그것만 좀 디테일하게 보면 됐었는데 이제는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야. 싫어도 내 적성에 안 맞아도 물리의 일정 부분, 화학의 일정 부분 이런 것들 다 봐야 된다는 거죠. 자연계열 독주? 요거는 물음표를 띄워놓은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수학이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되게 되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원래 자연계열을 희망했던 학생들이 상대적으로 좀 유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자연계열의 독주가 예상되지 않나. 항상 자연계열이 좀 유리한 부분이 제도 변경 이전에도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 경향이 지속되지 않을까 싶어요. 특목자사고 수요 증가. 요거는 뭐냐면 자사특목 같은 경우는 학종, 학생 종합 유형 있죠. 종합 유형 자체가 유리하거든요. 왜냐면 학교에서 그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니까. 딱 단적인 예로 들면은 2점, 3점대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일반고 학생들은 스카이는 아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특목자사 같은 경우는 이게 가능한 거예요. 학종 유형으로 간다면. 그래서 다들 이런 부분을 노리는 거죠.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해운대 지역 내신 경향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볼 건데요. 4가지 학교 준비했어요. 부양신, 해역까지 해서 4군데 준비했거든요. 내신 트렌드 이제 키포인트 말씀드릴게요.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거. 원지문을 그대로 출제하지 않는 변형된 어법, 어휘 문제가 다수 출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 무조건 체크하셔야 돼요. 문법 A to Z 개념 전체 본인이 머릿속에 로드맵처럼 쫙 그려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문법 책 딱 보잖아요. 그럼 챕터 1에 뭐 문장의 종류, 문장 구조, 동사, 조동사, 태 해가지고 쫙쫙 나오면 그 챕터를 본인이 책을 보지 않고도 머릿속에 어느 정도 개념이 쫙쫙 그려질 정도로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게 정리가 되어 있어도 시험 문제를 맞추기가 힘들어요. 그걸 이제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깊이 있는 어휘 학습 당연히 필요하죠. 출제 자체가 그대로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동의어, 반의어, 혼동어 같이 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 그 다음에 서술형에서 논리적 생각을 글로 서술하는 문제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포인트 잘 잡아주셔야 돼요. 보통 상위권들은 서술형에서 판가름이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서술형 부분을 중요 포인트로 삼아가지고 공략해야 된다. 그 다음에 외부 지문 출제 증가. 이게 원래는 해여구가 외부 지문을 항상 2문제씩 출제를 했었는데 요즘은 부양신 마찬가지로 다 외부 지문을 조금씩 섞고 있어요. 한두 문제 내지.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내신 기간에만 절대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무조건 비내신 기간이 압도적으로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학년이 올라갈수록 너네 학업 역량도 올라갔을 테니 그걸 기대하고 문제를 출제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요거를 위해서 뭘 해야 되냐면 방학 때마다 내가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 현상 유지가 아니라 자꾸 뭔가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약했던 부분을 공략하고 그걸 집요하게 파고들고 한마디로 공부를
괴롭게 하셔야 돼요. 내가 아는 것만 보면 공부가 수월하거든요. 아는 것만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근데 공부하면서 괴롭다라는 말은 내가 모르는 게 자꾸 많고 안 풀리는 게 많고 해석이 잘 안 된다, 이해가 잘 안 된다, 안 외워진다라는 게 많다라는 거잖아요. 그게 본인이 공략해야 될 부분이라는 거죠. 요거는 방학 때마다 주기적으로 계속 꼼꼼하게 봐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최상위권, 당연히 내신 기간만으로 학습 불가능합니다. 왜냐면 이 변별하는 문제 자체가 어휘도 범위가 없어. 전체 내신 대비 기간에 공부 안 하는 상위권 없어요. 비내신 기간에 어휘도 계속해서 봐야 되고 문법도 계속해서 정리해야 되고 문법이 여러분들 출제되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어떤 학생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모의고사에서 어법 문제 하나밖에 안 나오는데 문법 공부해야 되나요? 내신을 챙기려면 반드시 어법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 정리가 안 되어 있다. 무조건 계속 반복해서 로드맵 그리는 연습하셔야 돼요. 우리는 이제 그래서 영어 과목을 어떻게 대비를 해줄 거냐. 주 3회 수업을 진행을 하는데요. 구문 문법하고 독해하고 모의고사 클리닉 이렇게 3가지 진행하고 있죠. 요게요 단어가 고등학교 모의고사 기출로 나왔던 문제를 싹 다 정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출제 빈도가 높고 학교 선생님들도 변형할 가능성이 높은 어휘들로 추려가지고 동의어라든지 반의어라든지 혼동어를 정리를 했는데 이걸 이제 계속 반복하다 보면 학생들이 어휘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진짜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2, 3학년들 같은 경우 어휘 문제를 틀리는 학생은 거의 없거든요. 이게 항상 훈련이 돼 있다 보니까 여러 번 계속 반복해서 머릿속에 어떻게든 쑤셔 넣어야 돼요. 그래서 쌤들이 단어 테스트 치면 사실 끝내면 좋지. 근데 쌤들이 계속 붙잡아서 구술까지 시키는 이유는, 그리고 다음 날까지 와가지고 시키는 이유는 내신 때 요게 힘을 발휘할 거기 때문에 시키는 거죠. 문법, 아까 말씀드렸는데 내신에서 문법 문제는 필수다. 근데 내가 볼 수 있는 눈을 키워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과제가 학생들 입장에서 굉장히 귀찮고 선생님들이 집요하게 물어뜯는 과제들이 많죠. 내 가지고 쌤들이 일일이 다 첨삭을 해주고 이거 고쳐와, 이건 이래서 이렇게 코멘트 달아주신단 말이야. 이거 사실 선생님들 입장에서 진짜 시간 할애 많이 되고 귀찮고 하나하나 다 읽어봐야 되고 글씨라도 예쁘면 몰라. 글씨 안 예쁘면 그거 막 거의 암호 해독하듯이 들여다봐야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 해야지 학생들이 늘 수밖에 없기 때문이야. 그리고 선생님들도 이거 보시면서 얘가 이런 부분이 약하구나. 그럼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설명해줘야 되겠다. 이런 문제를 조금 더 추가적으로 연습시켜야 되겠다를 알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귀찮은 과제를 주는 겁니다. 독해. 요거 딱 보면 아시겠지만 학생 책을 사진으로 찍어서 왔어요. 보통 수업 시간에 요거랑 거의 이제 똑같이 필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제가 가장 극혐하는 수업 중에 하나가 독해 지문을 보고 이 해석을 줄줄줄 해주는 이 수업을 저는 가장 싫어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니어도 답지도 해줄 수 있는 일이에요. 독해 수업은 뭐여야 된다고 생각하냐면 일단 그 지문에 대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분석을 다 해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게 당연히 내용적인 측면도 중요하고요. 그 문제의 유형에 따라서 문제 푸는 방법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3번째로 어휘 정리 자주 해주죠. 구문이나 문법 중요 포인트 출제되는 거 파란 색깔로 밑줄 쳐서 주잖아요. 그런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형광펜 체크돼 있는 거, 정답의 근거, 주제에 해당되는 거 이런 것들 다 밑줄을 쳐준단 말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재 같은 것들 정리해주고, 소재도 우리가 기출문제를 풀어봤을 때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기출문제는 사실 우리가 2번 다시 볼 일 없어요. 내가 현역으로 시험 칠 때. 이걸 왜 봐야 되느냐. 주제 소재라는 것은 계속 이제 비슷한 유형으로 출제가 계속 되기 때문에 뭐 예를 들면 환경 관련 해가지고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이거는 계속 우리가 화두가 되는 지문을 가지고 올 수밖에 없단 말이야. 뭐 지속 가능한 에너지 이런 것들 있죠. 이런 식으로 계속 비슷한 것들을 출제할 수밖에 없어요. 기출문제를 보면서 내가 이 주제에 대한 친밀도를 올리는 거예요. 배경 지식이 생기는 거죠. 내가 배경 지식을 어느 정도 가지고 문제를 대하는 거랑 아예 백지에서 대하는 거랑 문제를 공략할 수 있는 힘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계속 열심히 보면서 주제, 소재까지도 같이 정리를 하는 거예요. 모의고사 클리닉. 모의고사는 푸는 데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오답을 철저하게 하는 데 의미가 있는 거다라고 항상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항상 제가 이 과제를 직접 첨삭을 하는데 가지고 왔을 때 기한 엄수 안 하고 그 다음에 제대로 체크 안 해가지고 오면은 뭐라 하고 그 다음에 첨삭도 역량이 부족해서 안 되는 친구도 당연히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
빨간색으로 막 해가지고 엄청 써줍니다. 지난주에 첨삭했던 걸 가지고 왔는데요. 문제를 열심히 이제 분석을 했는데 틀렸어요. 요거는 포인트로. 근데 틀린 거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이걸 나한테 보여줄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모의고사를 하면서 맞추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내가 어떤 결과를 통해서 이 결과에 도달했습니다라는 걸 나한테 보여줘야지 그 길을 내가 바로 잡아줄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생각한 이런 정답의 근거 포인트는 여기였어요. 근데 내가 답을 찾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색깔이 다르잖아요. 요거를 제가 이제 표시를 해줬거든요. 그리고 요 정답을 요거 2번으로 했는데 아닌 이유라든지 이런 것들은 제가 디테일하게 채워줬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첨삭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 내가 어떤 부분에서 착각을 했고 아니면 어휘를 내가 잘못 해석했구나, 포인트를 잘못 잡았구나,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의고사 같은 경우는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모르는 것을 고치는 과정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맞춰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고치는 그 과정을 나에게 세세하게 다 보여달라라고 하는 거야. 내가 교정해 줄 수 있게.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신 대비 들어갈 때요. 요거 첫 번째. 아, 이거 진짜 별 5개예요. 최고의 내신 대비 자료 제공한다.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왜냐면 고등부 내신 대비는 자료 싸움이라 그래요. 학원에서 다양한 자료를 보유하려면 여러 사이트에서 변형 문제도 구입하고 분석지도 구입하고 원하는 때만 돼서 다 구입해가지고 좋은 이제 자료를 딱 골라서 아이들에게 정제되게끔 나가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학원에서 그 구매하는 자료를 직접 제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빠를 수밖에 없고 우리 아이들이 빠르고 정확한 자료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저는 참고로 디자인도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안 그래도 꼴배기 싫어 죽겠는데 디자인까지 구리면 이거 보기 좋겠어요? 그래서 최대한 이런 것들까지 신경을 써주는 거죠. 일단 첫 번째로 이제 여러분들 내신 대비할 때 미리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이 과정으로 진행이 될 거라는 걸. 첫 번째로 이 수업용 교재가 이렇게 딱 나갈 거예요.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전부 다 학교 책 들고 오지 않아도 되게끔 학원에서 이렇게 딱 필기하기 깔끔하게 나와 있는 이 자료를 다 줄 거예요. 이름까지 딱 붙여가지고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교과서, 부교재, 모의고사에 해당되는 요 분석지가 나갈 겁니다. 물론 각 과목마다, 각 학교마다 선생님들이 아까 말씀드렸던 출제 포인트에 맞춰가지고 굉장히 수업을 꼼꼼하고 디테일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집에 가서 다시 정리하고 보고할 때 선생님이 없어도 선생님의 설명을 그대로 담아놓은 분석지를 이렇게 제공을 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보시면은 이 출제 포인트를 예상한 것들이 나와 있어요. 빈칸 추론이라든지 서술형이라든지 뭐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어휘 변형 예상,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어법 변형 예상, 순서, 삽입 해가지고 전체 다 정리도 돼 있고요. 옆에 논리 구조, 지문을 이해하기 수월하게 구조도 정리를 쫙 다 해놨어요. 그래서 분석지가 기본적으로 또 나가고요. 그 다음에 워크북. 워크북은 말 그대로 내가 그 지문을 해독을 여러 차례 할 수 있게끔 지문에 대한 친밀도를 높이는 작업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워크북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이제 제작해가지고 나갈 거예요. 중요 어휘 포인트라든지 이런 것들 다 찝어가지고요. 그 다음에 변형 문제 해서 변형 문제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엄청 많아요. 그래서 그 변형 문제 같은 경우도 이게 모든 학생들 다 동일하게 진행되지 않습니다. 학생마다 공부하는 스타일도 역량도 다르기 때문에 나는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서 회독을 좀 많이 하면서 지문의 친밀도를 높이는 스타일이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변형 1차, 2차, 3차 이런 식으로 나가는데 반대 학생들이 있을 수 있어. 나는 지문이 조금 머릿속에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야지 문제가 풀리는 스타일이다. 이러면 보통 이제 지문 정리하고 워크북 같은 테스트를 한번 딱 치고 난 다음에 변형이 뭐 한 1차, 많으면 2차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될 거예요. 그리고 변형 문제 풀고 나면 간단하게라도 밑에 오답을 작성을 해가지고 와야 됩니다. 문제는 푸는 데 의의가 있는 게 아니라 본인이 모르는 걸 공략하는 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 틀린 거 있죠? 검사받고 1대1로 이제 질의응답까지 다 할 거예요. 고등 버전의 미니북은 이런 식으로 나갑니다. 전체 교과서, 모의고사, 부교재 싹 다 지문 다 넣어놓고 이렇게 이제 딱 포인트 정리를 다 해줬어요. 빈칸이나 서술형 예상 부분, 그 다음에 분홍색 같은 경우는 어법 변형 예상 부분, 파란색 같은 경우는 어휘 변형 예상 부분, 여기 주제, 소재, 제목 같은 것들로 바꿔서 냈을 때 어떤 것들이 나올 수 있을까 정리해놓고 요런 거
사파 있죠. 제가 열심히 콘티 그리는 걸 본 학생들이 있는 것 같은데 저 콘티를 개발세발해서 그려가지고 실제로 작가님을 섭외해가지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주면 이렇게 아주 귀엽고 예쁘게 제작을 해주세요. 근데 요거를 딱 하는 이유가 요것만 봐도 지문이 무슨 내용이었다 라는 게 기억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저렇게 만드는 거예요. 학습 관리. 자, 네일 노트라고 해가지고 학종 관리 노트. 세특이라든지 창체 활동 같은 것들 본인이 작성하는 세특이나 창체 활동의 흐름,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무슨 과목에 어떤 세특을 썼는지 몰라. 기억을 못해. 그런 학생들 진짜 많아요. 과반 이상이에요. 그래서 작성할 수 있는 방법, 가이드 이렇게 요 노트는 참고로 그 이투스 입시지원센터에서 지원받아가지고 했거든요. 어떻게 연이 잘 닿아가지고. 그래서 요거 이제 나가서 내가 세특 뭐 기록했는지 이런 것들 작성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할 거. 저 지금 꺼내네. 자, 뒤에 저 지금 들고 있는 거 요거 플래너가 다 나갔어요. 예비 고1들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공부할 때 이거 미리 준비하라고 얘기했었죠. 요 플래너 나가면서 요거를 다 설명을 해줘요. 학습 플래너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작성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고, 그래서 뭐 어떤 부분에 신경 써야 되고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항목이 뭔지 이런 것들을 작성할 때 다 팁을 줍니다. 다 나갔고 2학기 때도 2학기 노트가 나갈 예정입니다. 본인이 시간 관리하는 거 지금 연습을 해두셔야지 내신 대비 기간이 되면 내가 공부해야 될 과목이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관리하는 습관이 안 들어있으면 내신 대비 기간에는 승산이 없어요. 근데 지금부터 준비를 한다? 물론 당연히 시행착오 있을 수밖에 없죠. 어떤 때 공부가 잘 되고 어떤 방식으로 해서 공부가 잘 되는지, 얼마만큼 이 과목의 시간을 할애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가기 위해서 스스로 계획하는 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분명히 그 과정에 시행착오가 있을 거거든요. 근데 이 시행착오를 시험 대비 기간에 하면 곤란해요. 그래서 미리 작년 말부터 올해 초 해서 이 플래너를 다 나눠주면서 계속 연습을 하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분명히 공부할 분량이 많은 상황에서는 저 시간 관리하는 습관이 여러분들 반드시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 이렇게 고교 학점제, 그 다음에 바뀌는 수능, 해운대 트렌드, 그 다음에 공부하는 방법까지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얘기를 드렸고, 보통 소형 학원에서 이런 입시 설명회를 진행하지 않습니다, 보통. 근데 제가 이거를 하는 이유는 영어만 갖고 대학 못 가잖아요. 근데 우리 학원에서 영어 덕을 본 학생들은 많아요. 그리고 덕을 보려고 하면 이런 제도 파악에 대해서 빠삭하게 알고 있어야지 방향을 잡아줄 수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놓치지 않고 강남, 대치, 목동 이런 선생님들한테 다 협업해가지고 작업도 하고 세미나도 듣고 그만큼 관심 갖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나중에 20살에 사회에 첫 발을 내딛었을 때 그 출발점이 어머니 마음이랑 다 똑같을 거예요. 출발점이 남들보다 조금 더 수월하게 시작했으면 좋겠어서, 그러기 위해서 내가 줄 수 있는 도움은 뭘까? 우리가 줄 수 있는 도움은 뭘까? 그래서 이런 입시 설명회를 준비를 했습니다.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고, 혹시나 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시면 저한테 따로 질문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생들은 언제든지 상담이나 이런 것들은 열려 있으니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듣는다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